안녕하고요. 예, 저는 네네.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가장 인제 힘을 쏟고 있는 작업은 어 화성 외국인 보호소 면회 활동과 그리고 결 뭐 구금 시설 폐쇄, 예,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보호소의 전면 폐쇄라고 하는 그런 활동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그렇지만 원래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동물, 전쟁, 여성, 폭력, 가해자성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엔 키어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그런데 동두천은 사실 연구 용역으로 2 년쯤 전에 드나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연구 용역 사업을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책임 연구원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맡았던 작업은 아카이빙이었거든요. 그 지역 아카이빙이었는데 그 아카이빙 또는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공모에 임하시는 분들과 또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좀 달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담이라고 할까요? 네, 실패담을 통해서 새롭게 보았던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6 개월 정도 연구 용역을 하고 그만두고 그리고 그때 함께 했으나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작업들을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그 연구 용역에서 떠나고 나니까. 제목은 오늘 강연 제목은 기지촌 담론의 전형성 너머에서 만난 삶과 노동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소주제인데요. 예, 이렇게 홍보해 나간 주제하고 쪼끔 다를 수도 있죠. 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조차도 기지촌 담론의 전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위안부 세미나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세미나를 하면서 미군 기지촌 그 미군 위안부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미군 기지 하면 탁 떠오르는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게 폭력적인 미군과 억압받는 한국 여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 떠올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이 어떤 다른 삶이나 어떤 다른 경험들을 지우고 마는지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네를 드나들면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아주 다른 그런 경관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하고 시작하고 싶고 제일 첫 장면은 어 한 2 달쯤 전에 동두천 미군 기지 근처에 있는 음 곳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탐조를 했어요. 탐조 뭔지 아시죠? 망원경으로 이렇게 새들을 보는. 그래서 미군 기지 근처에 있는 그런 생태 조사라고 했을 때 오염을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군 공여지였으니까. 실제로 땅을 파면 막 야광색 흙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염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물론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군 기지 주변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땅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잖아요. 개발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녹음이 우거져 있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고 비록 오염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은 새들이 어떤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올 때마다 조류 도감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해 보자. 그다음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니 뭐 여기 와 갖고 새를 조사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새들이 서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철새들이 드나드는지 계절마다 조사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떤 환경 조건에 자연 조건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새들은 습지에서만 살고 어떤 새들은 어떤 조건에서만 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살아있는 새들을 통해서 그 새들이 살아가는 조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고런 새 지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동두천에 있는 청년들에게 권했어요. "프로젝트를 해 봐라." 그래서 뭐 "다 같이 하면 좋지 않냐, 우리는 우리끼리 하더라도." 그래서 이 동두천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팀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탐조도 하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재밌는 작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우선 저는 기지촌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건데요, 오늘. 의식적으로 기지생활권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또는 기지생태계. 그래서 기지생활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제시한 개념어는 아니고요. 금보은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번에 고려대학에서 박사 논문 쓰셨더라고요, 이걸로. 기지촌의 핵심 상업이었던 유흥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양한 서비스업 종사자나 그 외의 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미군 기지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 개념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은 일본에 있는 공창제 관련된, 유각에 관련된 책인데요. 유각의 총파업, 유각의 스트라이크라는 책이에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미군이 가는 곳, 남성들의 이동에 따라서 어떤 여성들의 이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유각이든 아니면 우리가 기지촌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각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단어예요. 놀 유자에다가 울타리 곽이니까 울타리 안에서 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언어인데요. 어쨌든 그런 지대,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하나의 지대로 보았을 때 그 기지 주변 안팎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탁 두 가지 주체라고 하는 두 존재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얽혀 있는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훨씬 더 다양한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이 기지, 미군 기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선택했어요. 또 하나는 기지 생태계인데요. 기지 생태계는 정말 신박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참 이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 글라이아이, 주둔하는 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학부생 4학년이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너무 놀라웠어요. 정여른 감독님이고 PD는 안지한 PD였는데요. 제가 영화를 본 날 바로 그 감독님 PD님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동두천에서 상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작품이냐면 지금은 긴 복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작품을 내셨죠. 자신이 촬영한 그 씬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화는 자신이 촬영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푸티지, 주워 모은 장면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유튜브에서 미군들이 올린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 기지를 말하지만 미군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미군들의 눈으로 이렇게 기지를 바라보거나 기지 안을 들여다본 적은 없죠. 저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그라이아이라고 하는 거는 제목도 재밌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눈 하나랑 이빨 하나를 함께 사용하는 세 자매 괴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눈을 가지고 시선은 세 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보인다라기보다 하나의 눈으로 시선이 세 개이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여름 감독은 사실 미군들에서 빌려온 수많은 눈들로 이 다큐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올린 뭐 유튜브, 브이로그, 그리고 공식 그 아카이브 기록 영상까지 섞어서 만든 그런 다큐였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눈이 여러 개인 채로 미군 기지를 바라보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포켓몬고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강현실 게임이고 지금 한물 같지만 어, 이걸 해보다 보면 그 뭐 체육관, 포켓스톱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 게임 안에. 그래서 게임을 하면 체육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게이머가 포켓몬을 이용해서 대결을 벌이는 장소인데 게임을 하면서 찍은 주변 사진들을 포켓몬고 측에 보내서 등록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켓스톱은 포켓몬을 잡는 데 필요한 아이템 보급소예요. 그래서 미군 기지 안에 있는 여러 장소랑 기념물을 등록을 하는데 이걸 미군들이 하는 거죠. 근데 미군들 나이가 어려요, 생각보다. 19, 20, 21, 22.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은 군사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찍어 올리면 안 되지만 되게 허술한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뭐 구글 맵이나
아니면 드론을 띄워서 미군 기지 안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심지어 건물 안을. 근데 미군들이 막 올리는 거예요, 철없이.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미군 기지 안에 여러 장소와 기념물을 이렇게 등록하는 미군들의 시선을 빌려서 오랜 시간 동안 군사 기밀이라든가 안보상의 기념물 이런 것들을 뭔가 지도에 표시될 수 없었던 그런 기지 안을 들여다보는 기획이라니 진짜 놀랍네. 이런 생각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이제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동두천에서 이렇게 상영을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 동두천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동두천 청년들과 또 서울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상영을 했고 그 공동체 상영은 이 극장에서 했는데요. 진짜 오래된 극장이죠. 동강극장이라고 50년대부터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옛날 모습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옛날 모습이고 요 극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많이 쇠락해진 분위기죠. 단광극장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영화를 잘 안 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상영을 했는데 이렇게 내부가 이렇습니다. 이 상영관에 등사기도 아직도 있고 그래서 59년부터 생겨난 극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장님이 앞에 분수까지 설치해서 분수쇼도 하고 막 그러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앞에다 땅을 파놨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미완된 채로 그냥 있고 되게 정감 어린 곳이에요. 그래서 기지촌 서사에 보관을 장착한다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보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우리가 두 개일 땐 딱 균형적으로 보이지만 여기저기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사실 더 잘 안 보일 거예요. 더 흐릿하게 보이고 더 어지럽고 그런데 그런 보관을 통해서 한번 동두천을 파악하는 시도 이런 것들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일단 컨셉은 있었습니다. 다 상영을 하고 나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이 극장이 저녁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온 댓글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면 동두천에서 나서 자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재미있게 관람을 했습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셨는데 활용을 못해서 아쉽고 미안합니다. 기지촌이라는 어두운 단어에서 지레짐작으로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뭔가 차분하고 시적인 나레이션이 있고 주관적 느낌이지만 발랄한 영상이 있고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여름 감독 동세대겠죠? 예, 정여름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가벼움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삶이지만 평생을 기지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기지촌이라고 부르진 않는 거죠, 청년들이. 어디 살아? 나 동두천. 어디 살아? 나 기지촌.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지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치우친 생각이 있었는데 관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장소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걸 규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런 규정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요. 제가 그 여성들을 향한 미군들의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지촌 미군 기지촌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 기지촌 서사에 대해서 은폐하려거나 그것을 뭐 한쪽으로 치워두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빼고서는 기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너무 그 얘기만 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로 노동이라고 하는 다양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동두천이라는 장소와 관계를 맺었는지를 더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노마드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게 폐광에서 정말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탄광이 번성할 땐 사람들 다 같이 잘 살았는데 딱 폐광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을 자체가 유령 도시가 되는 거죠. 쓸모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산물에 있어서 단일 경작하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오렌지만 막 몇백 헥타르, 옥수수만 엄청난 평지에 심거나 콩만 이만큼 심거나 그래서 단일 작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산업이 있는 그런 동네 또는 저는 그래서 기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군 기지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장소를 그대로 미국에서 이식해 와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연극 무대처럼. 그럼 얘네들이 나가고 나면 거기 남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군대가 가면 군대를 상대로 장사했던 사람들은 많이 따라갑니다. 평택으로 가면 다 평택으로 가요. 상인분들도. 그리고 미군들이 철수를 하면 따라서 미국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남아 계신 분들은 뭘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동두천에서 만난 분들 중에 계절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마드랜드에서는 이 폐광된 도시에서 더 못 살고 이 주인공이 차를 타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건 아마존의 물류창고인데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두천에 계신 분들은 팀 스피리트 훈련 아시겠지만 76년부터 93년까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한미 양국군의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이에요. 그런데 매년 2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난단 말이죠. 팀 스피리트 훈련이 주로 포항에서. 그러면 동두천에 계신 분들이 상인분들이 뭐 구두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군인들의 신발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생필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음식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포항으로 가서 그 훈련 기간에 맞춰서 2달씩 포항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일하시러 다니는 동두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8년 동안 매년 2달씩. 그래서 훈련 기간 중에는 동두천에서도 많은 군인이 빠져나가는 거죠.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장사가 안 되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특정 시기 이동하면서 일하는 일종의 계절 노동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또 팀 스피리트 훈련을 오랜만에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예, 보시면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꽃다발도 던져주고, 환영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 마을 장사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이 뭐 꽃다발을 걸어주고, 이 군인들을 상대로,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이 군대를 상대로 장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군사주의 폭력에 가담했다라고 쉽게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는 결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열심히 밥을 하고 열심히 옷을 짓고 열심히 만드는 신발들이 군사주의에 일조하게 되는 거는 맞겠지만 그렇게 한 줄로 말해버리고 말 수는 없는 얘기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전체적인 전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팀 스피릿 훈련 뒤지다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그 팀 스피릿 훈련에 이렇게 참여하는 군인들한테 주는 전단지예요. 네, 그래서 연습 전단이거든요. 지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정말 뭔가 이렇게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약간 촌스럽기도 한데 정말 대놓고 이렇게 군사주의라고 하는 걸 이제 뭐 군대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힘에 의한 이런 말도 하면서 읽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 이게 해마다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걸 잘 모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해마다 다 달라요, 메시지가. 조금씩. 올림픽 기념해서 올림픽 다음 해에는 호돌이가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올림픽 마스코트가.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만나본 상인분들 중에서 참 저는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신발은 지금 탱크 부대원들만 신는 신발이에요. 탱크 안에서 신는 신발이죠. 그래서 일반 보병은 신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미군들이 훈련을 들어오면 동두천에 9개월 정도씩 체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캠프 KC라고 하는 부대의 정문 앞에 있는 탱크 부대 신발 가게입니다. 그리고 그 캠프 KC와 캠프 호비라고 하는 호비는 지금 뭐 드론 부대로 유명해졌고요. 탱크 부대도 많이 주둔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두 개 부대에 있는 미군들이 들어와서 주 고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미군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직접 미군 부대 앞에 가서 이렇게 직접 현금이랑 이 군화를 바꿉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디자인을 한 종이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게 다 달라요. 생긴 게 군화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규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군인들은 이 신발만 신어야 돼. 그런데 탱크 부대는 약간 느슨하게 이걸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지를 틈타서 군인들이 자기가 디자인 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규율을 틈타가지고 이렇게 디자인도 해보고 어떤 미군들 욕망 같은 게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서 발견했던 얘기는 뭐냐면 통계에서 볼 수 없는 통계로는 낼 수 있죠, 사실. 뭐 탱크 부대가 몇 년도에 몇 명이 왔고, 뭐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계가 아니라 찾아가서 듣는 것, 듣기로 확보한 에피소드 속에서, 어, 우리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여군들의 얘기였어요. 원래 탱크 부대는 여군이 없었다 해요. 여군이 없었다 하는데, 여군들이 많이, 뭐랄까요? 여군의 인권 신장, 아니 여군의 권리 신장과 함께 장교에 있는 이제 여군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탱크 부대에 여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군들 신발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미군들의 인종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흑인 병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한 2천 명 남아있는데 동두천에는 거의 다 평택으로 옮겼으니까 지금은 라틴 아메리카 계열, 남아메리카, 예, 남미 계열의 병사들이 많아서 그 주변 상인분들도 그 병사들의 뭔가 인종 구성, 예, 어디를 떠나왔는지를 알아야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도 많이 맞춰서 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 파병 이전까지는 이 동네가 보산동이라는 동네예요. 예전에는 지금의 명동처럼 번화했다고 해요. 지나갈 때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지금 많이 쇠락했죠? 당연히. 뭐 몇만에서 몇천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단위가. 그런데 지금 이 양화점이 27개가 있었는데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라크 파병 이후에 탱크 부대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좀 횡한데요. 여기 보면, 블랭킷 USA 이렇게 써 있잖아요. 스포츠웨어 이렇게 써 있는 자켓, 커스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미군들한테 이렇게 잠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퍼를 만들어주는데 이 등에 원하는 자수를 새겨줘요. 그리고 여기 기계는 뭐냐면 그런 자수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사장님께서 저는 이제 점퍼에 미군들의 마음을 수놓아 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만난 미군들이 물론 다 젊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나이 또래 그런 학부생들하고 다르지 않은 나이 또래고 20대 초반 그리고 보통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니? 그러면 I'm from 뭐 시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I'm from small town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엄청 조그만 동네에서 왔어. 엄청 작은 동네에서 왔어. 이런 대답을 되게 많이 하는 걸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동두천도 작은 동네입니다만 동두천에 있는 청년들과 여기 미군으로 와 있는 청년들이 만날 리는 없어요. 사실 군대가 아니면. 미군 기지가 아니면 서로 만날 리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역만리에서 만난 거죠. 그 만날 수 있게 하는 힘은 뭘까? 이 힘은 이제 좋은 힘이라고 볼 수 없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힘이잖아요. 이동시키는 힘.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위안소 지도 같은 거 보시면 그 위안부였던 여성들이 이렇게 이동했던 그 루트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이동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들을 이동시키는 커다란 권력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온 곳과 지금 있는 곳을 이렇게 뭐, 이어보는, 지도에서 이렇게 그려보는 예, 그런 작업도 해봤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잠바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각각 자기가 출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나 아니면 아메리칸 풋볼? 예. 그런 시즌이 되면 고향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고향에 가고 싶지만 못 가고 그런데 자기 그 출신지 팀은 팀 잠바는 입고 싶고 해서 가짜 잠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수 놓고 조그만 메시지도 달고 그럼 그것을 도안을 해서 이 사장님께서 요 기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굉장히 가게가 깨끗해요. 저는 이제 봉제 공장이나 재봉 틀이 있는 공장을 상상했을 때는 엄청 실밥이 날리는 그런 풍경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밥 하나 날리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요 기계를 보시면 막 이렇게 빨대가 있잖아요. 빨대처럼 생긴 요 안에 다 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이 기계에도 좋지 않고 실밥은 사람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실밥이 날리지 않는 기계를 발명했대요. 그래서 의외에 이런
노동기구 이런 걸 만나게 돼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만 있는 이 노동에 필요했던 그런 도구들을 하나씩 기록해 보는 작업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동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혼자 안 가고 재밌는 게 생기면 뭐 소문을 내 가지고 대안학교 친구들하고 가본다거나,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가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청년들과 함께 가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현장 조사를 하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술을 놓고 재봉틀로 직접 수 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목도리를 놓고 갔어요, 이 집에. 겨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냥 다음번에 찾으러 갔더니 저는 독립연구 활동가인데 독립연구 활동가 이렇게 술을 놓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계시지만. 그래서 나름 이해하신 걸로 이렇게 써 주신 거죠. 전 동두천에서 이런 오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잠바들 있잖아요. 이 영어도 심지어 스펠링이 틀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틀린 스펠링이나 이 오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어떤 감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군들이 구사하는 영어들도 굉장히 세련된 영어가 아니고 심지어 이 친구들이 쓰는 문장도 스펠링 틀린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는 기지 주변의 상인분들도 또 스펠링을 더 틀리기 때문에 계속 틀린 스펠링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저는 그것을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틀린 스펠링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정말 여기밖에 없는 가게예요. 여기는 롤링페이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졸업식 때 그동안 즐거웠다 다시 보지 말자 막 이러면서 써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롤링페이퍼를 미군들끼리도 주고받아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정들었는데 인제 가니까 "야 너는 좀 코 좀 그만 골아라." 라든가, 아니면 뭐 "아 고마웠다."라든가, 뭐 장난도 치고 막 이런 감사패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 부대 사인이나 뭐 이런 거 넣어 가지고 심벌을 넣어서 그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이 일을 지금 막 50년 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0 세가 넘은 할아버지신데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거의 작업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가게는 유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50년 동안 어떤 군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미군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오시면서 살았을까 가서 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을 하시는 이 공간의 반대편, 이게 큰 들가인데요. 주말이 되면 여기서 뭐 미군 기지 반대 투쟁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군 기지 반대 투쟁을 밖에서 하고 그 생각을 해 보면 '미군 기지 떠나라.'라고 하는 거는, 미군 기지 떠나면 인제 먹고 살 길 없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과 미군 기지 반대 투쟁과 이분들의 삶이 뭐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모든 사람들이 연대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투쟁이냐 공생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 장소에 대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점점 결론 없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 오히려 어떤 거에 주목하게 됐냐면 이분들의 작업? 그래서 이런 기계도 여기밖에 없어요. 이분이 만드신 거고, 이게 또 50년 넘은 기계예요. 수많은 메시지를 새겼던 기계인 거죠. 수많은 말들을 새겼고, 그 말들이 비록 뭐 오류와 오타로 이렇게 오류와 오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작은 마을에 있는 미국의 청년들이 군인이라는, 군복을 입은 시민,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굉장히 먼 나라의 작은 마을에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다가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 좀 상상해 보게 됐고요. 사실 미군이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잖아요. 그래서 그 뭐 자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왜 저렇게 작은 마을에 굉장히 어렵고 어 교육의 기회가 없었고 소년 가장이고 왜 이런, 그리고 소수 인종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동두천 청년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제가 잘 보는 시사인이지만 예 2012년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되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병사들의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 가면.
제가 베트남 참전군인 인터뷰도 하고 그 가해 경험을 듣는 그런 인터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병사의 감정이입을 하거나 아니면 병사들의 범죄 행위, 전쟁 범죄 또는 뭐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요. 어, 병사들의 병사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랑 좀 다른 층인 것 같아요. 면죄부를 준다라는 건 다른 층이. 왜냐하면 병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정한 남성성 또는 그 어떤 규율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참전 군인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는 지금 현재 군대와 병역의 문제, 남성성의 문제 이런 걸 다 되물을 수 있는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왜 마음이 답답했냐? 제목이 일단 동두천을 활보하는 인간 폭탄들이에요. 누구일까요? 네, 이게 미군 병사들을 향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16명 뭐 더 나중에 더 많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던데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던 미군 병사가 동두천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력 전투부대인 미군 보병 2사단 동두천에 있거든요. 네, 사단본부가. 그래서 동두천에 근무하는 병사 대부분이 아프간과 이라크에 여러 차례 파병된 전력이 있고 그리고 그 미8군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주한미군 장교들이 거의 100%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 이상 극한의 전쟁 상황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극한의 경험을 제대로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그 힘듦이라고 어려움을 제대로 치유받거나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동두천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병사들의 PTSD, 전쟁 증후군이라고 하지만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것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분노 조절 장애나 충동 억제 장애 등의 증상을 겪는데, 이것을 동두천을 활보하는 인간 폭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병 개인의 문제로 문제화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명도가 높은 잡지에서 이런 위화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병사들을 동원해서 모집해서 그 병사들이 전투에 파병이 됐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민간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적군을 죽이잖아요. 살상의 경험을 하는 건데 그런 경험들 속에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어떤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은 오롯이 개인을 악마화함으로써만 문제화되는 이런 이상한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PTSD에 관심이 많아졌고 병사들의 PTSD에 관심이 많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친구들하고 정말 동두천을 많이 갔는데 꼭 연구팀이나 뭐 활동팀이 아니더라도 많이 데리고 갔어요. 친구들을. 그래서 저는 지금 군산에 있는 미군 기지 반대 투쟁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있는데 군산 미군 공군 기지에 갔을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반대 투쟁하는 친구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즐겁게 반대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미군 공군기지가 이렇게 광활한데 이게 뭐 이 사람들 이 땅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니까 우리 여기다가 쫙 고구마를 심을까? 인간 띠는 못 이을 망정 고구마로 이렇게 포위를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동두천에 갔을 때 여기가 캠프 호비의 담벼락인데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여기 함부로 들락거리지 마라. 여기 군견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긴 드론 띄워도 안 되고 들여다봐도 안 되고 막 경고문이 살벌하게 써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다 이제 농작물을 심어서 캐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뭐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좀 뭐 좀 심어서 고추 심고 따먹으면 안 되나? 이런 분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리고 미군들이 이걸 하나하나 단속할 만큼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농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건데요.
제가 비건이거든요. 그래서 전투식량을 그 미군 기지 안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박스 갖다 줬어요. 친구들이 왔다며 이러면서 골고루 다 가져왔어 하면서 비건식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전투식량이 있고 그만큼 출신지가 다양한 거죠. 미군들의 출신지가. 그리고 지금은 뭐 그런 비건식 전투식량까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씩 나눠서 먹었어요. 맛은 되게 없었지만 그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이렇게 전투식량도 나눠 먹었고 사실 그래서 군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군대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병역 거부 운동도 했었기 때문에 또 회의감은 들어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군대 안에서 인권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들이 뭔가 선택지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건 예, 나쁘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여러분 정외과라고 하셨죠? 저도 정외과 나왔거든요. 네. 저도 국제정치 전공했어요. 일본에서 15년을 살았고 공부를 하다가 왔는데요. 제가 뭐가 아쉬웠냐면 저는 원래 구술생애사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의 얘기를 듣는 건 좋아해요.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 얘기 속에서 길어 올릴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고 책에서는 튀어나오지 않는 말들이기 때문에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정말 가서 듣는 것만큼 참 이렇게 재밌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을 만났냐면 미군 기지에서 65년부터 99년까지 일했다고 하는 지금은 할아버지이신데요. 그 경험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군 기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어떤 계급성이 있죠, 좀. 뭐 행정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목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리사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일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한 분들은 그중에서도 좀 그러니까 월급이 낮고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신데 인터뷰를 들으러 가면은 콜라를 꺼내주시고 햄버거도 드시고 그래요. 그래서 식생활도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그 뭐지? 그런 할아버지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는데 저는 미군 기지 안에서 일했던 기지 노동자들의 구술생애사라고 하는 작업들이 지금 빨리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시급하게 이분들 살아 계실 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정식 명칭이 한국근무단이에요. Korean Service Corps인데요. 미 8군 지원단, 한국 노무단으로도 불리고 한국전쟁에서는 사실은 민간 군사협력작전 지원부대라고 해서 미군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대였고 또 지게부대라고 불리어서 이렇게 뭐 다리가 끊기고 차가 못 지나가고 산을 넘어야 되면 지게 지고 막 물자를 날랐던 사람이고 많이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전쟁 중에. 지금은 이제 미군 기지 안에 있는 노동자들 그렇게 부르는데 재밌었던 건 착취, 피착취의 관계로만은 말할 수 없는 억압, 피억압의 관계로만 말할 수 없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분은 여기 들어가서 처음으로 노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내가 받는 월급을 월급 주는 사람하고 협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니고? 이러면서 어떤 그 전에는 노조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봉급도 사장 마음대로 올려주면 올려주는 감사한 거고 안 올려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랬는데 협상을 해서 뭔가 파업도 해보고 예, 파업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듣고 그런 외기노조라고 하는 어떤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면 재밌을 텐데 별로 하는 사람이 없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냉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아무래도 동물권에 관심이 많고 직접 행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동두천에 가서 엄청나게 동물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지역 청년들하고 잡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반려 라이프라고 해서 동물 관련된 기사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1년에 4번 냈어요, 잡지를. 그렇고 이제 지금은 멈춘 상태인데요. 유독 여기에 순대타운이 많아요. 그런데 뭐 부대찌개 이런 건 알겠어요. 뭐 남은 미군 식량 남은 걸로 이렇게 막 끓여서 먹는. 근데 왜 이렇게 순대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많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50년대부터 들어와서 미군들이 주둔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50년대에 그렇게 육식을 많이 하는 전쟁통에 누가 그렇게 육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53년부터 주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대형 도살장이 생기고 그 전에 그렇게 큰 도살장이 필요 없었는데 공장식 축산의 이제 징후라고 할 수 있는 집집마다 돼지를 나눠주거나 또 나중에 그 돼지를 모아서 어떤 큰 공장을 만들거나 그래서 지금도 동두천에는 그 공장식 축산을 하고 도살하는 뭐 마니커 이런 공장들이 여전히 있고요. 있습니다. 도살장도 있고. 그래서 그 예전에 있는 도시 한복판에 있었던 도살장은 지금 없어졌어요. 지역의 식문화가 바뀌는 건 그렇게 해서 돼지들을 많이 키우게 됐는데 미군들은 돼지의 내장으로 뭘 해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장들을 전부 다 얻어오게 된 거예요. 50년대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내장으로 뭐 순대도 만들고 그 내장을 이용한 요리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식문화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지역의 공장식 축산을 들여오게 된 계기 여러 가지 계기들 중에 하나가 미군 기지라는 게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평에 있는 미군 기지 가보시면 거기도 빵 공장하고 도살장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빵 공장은 저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아침마다 그 빵 공장이 엄청나게 큰 빵 공장이에요. 그빵 원래는 사실 그거 빼돌리면 안 되는데 그 빵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분들은. 그래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빼돌리고 먹고 살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미군기지 그 노동자분들 중에서 재밌었던 거는, 부모님 세대가 노동자고 자기가 어렸을 때 미군들이 이렇게 부패식으로만 먹고 남은 거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샌드위치 만들 때 식빵의 가장자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자리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집에서 엄마가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시 반죽을 해서 튀겨서 팔았대요. 그걸 걸레빵이라고 하더라고요. 걸레빵.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래서 그 걸레빵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만 있는 어떤 말들이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어서 그런 것들도 참 작업해보면 좋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군 기지가 편법으로 운영되는 걸 보고 깜짝 뭐 그렇게 크게 놀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용산 미군 미8군 예, 제가 그쪽에 살았었는데요. 그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가서 영어 과외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정말 뭐 우리 부모님이 무슨 정신으로 저를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엄청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미군 기지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성, 예, 거기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제가 그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뒤늦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미군 기지를 들락날락거리는가, 어떤 이유로 이 안에 골프장이 있어요. 막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골프장이라는 건 자연을 밀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골프장에 들어간 뭐 평생 골프공 한번 안 만져본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미군 기지 안에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캠프 케이시 안에 골프장은 한국 사람들한테 연회비를 받고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골프 치고 안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밖에 나와서 으쓱으쓱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카페테리아나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이런 뭐랄까 미군 기지와 맺는 관계 중에 어떤 특권 의식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건 기지촌 여성이라는 말을 제가 왜 좋아하지 않냐면 어떤 존재들을 가려버리는가 하면요. 기지촌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미군 기지 주변을 이루었던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빨래가 나왔잖아요. 지금 거기 세탁 공장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정말 세탁 공장 있죠. 화력 발전소 있죠. 그다음 염료 공장 있죠. 공장식 축산 엄청 많죠. 도살장 있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모든 시설이 다 그쪽에 있어요. 경기 북부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운동화 같은 거 자기가 막 안 빨고 세탁소에 맡기면 한 5,000원 정도 주면 세탁을 해 주잖아요. 맞나요? 근데 인제 그런 신발들이 다 거기 와서 빨아지고 그다음에 다 거기서 폐수로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천이라는 곳인데 옛날에 그렇게 물이 좋았대요. 그게 50 년대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50 년대 말에 그때 여기서 인제 미군들 빨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낙네들이. 지금도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은. 오염되어 있지만 새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렇지만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의 노동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인제 해 보려고 했는데 연구를 하라고 불렀더니 와서 페미짓거리를 한다면서 엄청 탄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쪼금 기록을 할 수 있을 만큼은 했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 페미니즘 렌즈로 보는 기지촌이라고 하는 건 여성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여성들과 관계 맺은 다양한 남성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지촌에는 미군만 살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꼬맹이들도 살고 남편들도 있었고 뭐 쇼리들도 있었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만난 거 몇 가지인데 첫 번째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나무로 이걸 상판이라고 하나요? 가게에 붙이는 거? 근데 이게 어떤 굉장히 예쁜 카페에 천장이 다 노출이 돼 있고 거기에 상판이 붙어 있는데 이걸 막 자세히 보니까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장님?"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이거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국수 가게를 했는데 불이 나서 다 없어지고 저 상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없애지 않고 여기다 그냥 계속해서 여기서 가게를 차리고 지금은 여기서 카페를 합니다. 아내와 딸들과 함께."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장님이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서 국수 장사를 50 년대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랬더니 미군들이 일을 시키면 여자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가서 벽돌도 나르고 미군 부대에 그 뚝도 쌓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면 돈으로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인제 지금 소위 말하면 알바죠, 알바. 예. 그렇게 알바를 하시면 돈으로 지급이 안 되니까 밀가루를 군용 밀가루가 많이 남잖아요, 50 년대는. 그래서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를 막 주고 나중엔 그것도 귀해지지만 그럼 그 밀가루를 잔뜩 받아와서 여성들이 호떡 장사도 하고 풀빵 장사도 하고 국수 장사도 하고 그 3 종이 제일 많은 거예요. 호떡, 풀빵, 국수. 그래서 어 그렇게 인제 밀가루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여성들이 졌고 그 자기 어머니가 여기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국수 장사를 했는데 그 시작은 밀가루였고 그리고 어머니나 그 세대 여성들의 손가락이 되게 많이 휘었는데 어 되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를 봐서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어머니가 일을 나갔기 때문에 남의 집에 맡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 보면 일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는 여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게든 알바라도 잠깐이라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의 원천에는 다른 여성들의 어떤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 사이의 유대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마운 줄도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 거기서도 또 인제 밀가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보고 되게 뭔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됐고 왼쪽에 있는 건 이 지금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지도예요. 이건 중앙시장인데요. 빗금 쳐진 거는 제가 길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는 여러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방향도 잘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길치인데 어쨌든 시간을 오래 들여서 하나하나 번호를 매겨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없어지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동네에 인구도 없고 그리고 미군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관련된 장사하시는 분도 다 나갔고 빈 가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옛날엔 여기 좌판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이 아니라 좌판을 놓고 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 저기까진 보이는 거죠. "밥 먹어." 그러면 와서 같이 밥 먹고 "나 밥 먹을 때 우리 애 좀 봐 줘." 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옛날보단 고립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춥기도 했고 덥기도 했고 그리고 시끄럽고 좀 비위생적이었지만 지금은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위생적이지만 저 건너편에 있는 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뭐 이래서 좀 "재미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게
터놓고 지내는 것도 예전만 못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건 이곳에 되게 많이 수선 전문 가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쓰는 도구가 있는데 어 제가 신기해 갖고 서울에도 몇 번 가봤거든요, 여기저기. 자기가 쓰는 그 노동의 도구에 자기가 이름을 붙여요.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이렇게 다. 제가 봤을 땐 가위고 쪽가위고 오핀인데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여성들의 노동의 도구만 사진 찍고 기록하고 이런 작업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해놨어요. 이 실타래들도. 이 지역의 좀 특징이기도 하고, 뭐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건 가게에 재봉틀이 2개예요. 다리미가 2개다. 재봉틀이 아니라. 그래서 사장님 왜 다리미가 2개예요? 사장님 그 직원도 없는데 혼자 하시면서. 그랬더니 여기 옷가게가 많잖아. 예전에 이렇게 언니들이 밤에 클럽에서 일하는 언니들이 옷을 입으려면 여기 와서 옷 사입고 막 이러고 가는데 사입은 옷이 꾸깃꾸깃하면 그거 다려 입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리고 여기 옷 장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뭐 수시로 다림질 할 수 있게 다림질 하나를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서 내놓은 거죠.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여인숙이에요. 이 공간은 왜 인상적이었냐면 공간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음 미군 관련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또 미군과 미군의 동거 잠깐의 동거 휴가 나왔을 때 잠깐의 동거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주인장이 이제 여사장님이신데 별걸 다 본 거죠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별거를 다 봤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제 뭐 여기서 정말 뭐 어 우리가 말하는 마약 무슨 어떤 필로폰 주사 이런 거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막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걸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서 자살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거쳐간 거죠. 그리고 고된 몸을 누인 일용직 노동자들도 있었을 거고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 와서 며칠 묵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공간은 그대로인데 여기를 이 방을 드나드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건 동두천이라고 하는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지촌에 대한 담론이나 인식 그런 인식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는 떠안을 수 없는 이미 수많은 다채로운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예 그렇다는 거 좀 이따 다시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작업은 제가 이 어르신이 이제 간이 건물인데요. 이분이 인제 이쪽을 보고 계시지만 저쪽에 더 많이 계세요, 할머니들이 동네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 군복이나 낙하산 같은 거 이렇게 실밥 뽑으시 정리하시는 거예요. 소일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고 그런 거죠. 저도 반군사주의 반군사주의 합니다만 이분들이 뽑는 실밥 정돈된 군복을 입고 누군가 격전지에 가서 싸우고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정말 큰 규모로 보면 이분들이 어떤 커다란 군사주의 속에 포섭되어 있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해 버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에이전시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말 쓰기도 참 저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자기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적극적이고 어 뭔가 리액션이 아닌 거잖아요. 액션이 있는 거죠.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국리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지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동두천의 여성분들은 할머니들이 "동두천은 여자들이 다 먹여 살렸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남자들은 노는 사람이 많아. 여자들이 부지런해 여기는." 순대타운도
다 여사장님이시고 순대를 날라오거나 이렇게 배포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여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성분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양키 시장이라고 해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입 상품 전문점이라고 하지만 군인들이 군대 안에서 빼돌린 거겠죠? 예, 아니면 아무튼 이렇게 좀 쉽게 만날 수 없는 이제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것저것 사 먹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아무튼 이 빈티지 미군 군복도 파는데 불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여기에 가서도 이런저런 인터뷰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자기가 먹지 않는 군용 식량을 여기 와서 팔아서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때는 막 양주 밀반입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양주를 이렇게 밀반입해서 이렇게 밀당이 잡히고 뭐 이런 거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조직도까지 있더라고요. 동두천에도 파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신문 같은 거 이렇게 찾아봐도 재밌었고, 저는 그런 밀무역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군대라는 게 국가랑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비합법적인 이런 장사라든가 어떤 비합법적인 루트로 뭐 이런 돈이 어디 가서 쓰이는지 이런 건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이상한 곳에서 국가주의나 그 군대의 기율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재밌었어요, 이런 가게들은. 이런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마지막까지 참 다루기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던 곳인데요. 여기가 칠리라는 곳이에요. 이 동네 이름이 생현 칠리인데요. 뭐 하는 곳인지는 혹시 보고 아시겠어요? 보자마자 아실까? 네, 성매매 직결지예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직결지는 칠리라고 불리는 이곳이 유일한데요. 이 명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단위가 생현동 칠리이기 때문에 칠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칠리가 영어로 다른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들어섰나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뭐 이런 곳이 생기면, 한국의 성매매 직결지는 보통 역이라든가 역사, 버스 터미널 같은 데가 생기면 그 주변에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미군기지 중심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73년에 여기 버스 정류장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확실히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4년부터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다음에 대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 지역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옮겨오게 돼요. 직결지랑. 그래서 경기도로 몰렸을 때 서울이나 인천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도시정화 사업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성매매 직결지를 향해서 도시정화 사업이라고 한다라는 건 뭐 어쨌든 성매매 직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생각해 보면 정화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저는 그 말이 뭐 박정희 때 했던 귀지촌 정화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그냥 2004년에도 특히 뭐 성매매 특별법 같은 걸 시행하면서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까지도 몇십 년 동안 이게 성노동이냐 착취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저에겐 굉장히 한심한 일인데, 노동이건 착취건 노동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착취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걸 한꺼번에 얘기를 못 하는지 저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정화 사업 때문에 동두천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황을 누리는, 한때 70호에 달하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는데 2011년 이후로 이제 확 줄어서 20개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를 드나드는 남성들, 그러니까 구매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어떤 구성도 좀 바뀌는 거죠.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보면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고 또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의 구성도 좀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왜 구성이 바뀌지? 누가 들어오고 어떤 연유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가를 보면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되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칠리가 여전히 이제 같은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것은 본격적인 조사의 대상으로 공간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고요. 이 아파트 위에선 다 보이겠죠, 이 안에가 이렇게. 내부가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여전히 이 뒤에 있는 아파트랑 대비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여전히 있다는 거. 이분들이 여기서 그 개고양이를 많이 키우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결혼해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뭐 그 또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이곳을 나가는 분이 계신데 그럴 때 이렇게 개나 고양이 키우던 애들을 버리고 가셔가지고 걔네들만 모아서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 알고 봤더니 예, 또 이렇게 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괴이한 저로서는 이렇게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깬다라 해야 되나요?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가 또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공간을 말씀드리고 그 공간에서 유동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린 건 떠난 자리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미군이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가,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가, 그리고 그 존재들은 어떤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이 공간의 전체상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제가 이 동두천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건물. 그래서 동두천 사람도 잘 모르는 동두천 속에 또 쬐끄만 섬 같은 곳인데 이 마을에 갔더니 어머니하고 딸하고 두 분이 여기 상회를 40년 동안 하셨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뭐 먹지?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봤는데 이제 이 가게 내부가 이래요. 삶은 달걀도 팔고 뭐 막걸리도 팔고 근데 이렇게 진로 와인을 팔더라고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했는데 와인이 2, 3,000원이면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대낮이었는데 이렇게 와인을 사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 와인이 박스로 막 쌓여 있는 거 보고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동네 어르신들은 평상에 앉아서 와인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는 어르신 별로 없고 다 외국인 노동자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지금 니네가 앉아 있는 자리 밑으로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가 지금 한창인데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는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멀리서 가족을 떠나와 살면서 그래서 몇 개월 계약으로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일 끝나면 이 가게에 와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너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20살 된 미군이 자기의 작은 마을을 스몰타운 작은 마을을 떠나서 정말 먼 곳의 작은 마을로 이렇게 오게 한 힘이 있다면 그 이주 노동자분들도 나라가 다 다르던데 저기서 여기까지 날아오게 여기 와서 여기서 일하게 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들은 어떻게 맞물려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외상장부를 봤어요.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소소한 것들을 사 드시고, 그리고 이제 외상장부를 적으시고, 삐뚤삐뚤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외상값 떼어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이게 저는 정말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사실 이 사장님이 언제 봤다고 이 사람한테 외상을 줘요. 근데 외상을 주는 거죠. 외상을 주고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외상값 갚고 피곤함을 달래고 평상에서 와인 이거 좀 싸구려 와인이지만 맛있더라고요 저는. 예, 뭐 물도 타먹고 사이다도 타먹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고단한 몸을 누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생각을 또 하게 됐네요. 그리고 동두천은 아시겠지만 지금 난민 공동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살아요. 그 이주민들을 통틀어서 난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자도 있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들도 있고 또 여기에 와서 단기 노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민 신청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인도적 체류 지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 중인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 그래서 지금 어떤 동네 하나에는 거의 7천 명이 넘는 아프리카의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7천 명이 넘게 산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웃으로, 예,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자리에 양화점. 여기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이고, 요 사장님 계시고, 이 친구는 난민 신청자예요. 굉장히 먼 나라에서 왔고요.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우리 친구예요. 그래서 아직 난민은 아니지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친구는 동두천에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을 같이 그 동두천의 거주민의 일원으로서.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신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일인지 활동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이 친구도 자기가 잠깐 머무르는 곳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어차피 뿌리 뽑힌 삶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또 얕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내린 얕은 뿌리의 주변에 이렇게 또 좋은 한국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의 삶을 이해해주고 함께 이렇게 다니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동두천 지역 청년 그리고 서울에서 온 연구자, 예술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뭐 온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술가, 연구자, 활동가, 난민 신청자 등등 지역 활동가도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하게 되는 새로운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장면인데요.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 동두천에는 종합운동장이 있는데요. 매년 추석 때마다 지금 코로나라서 중단됐지만 추석 때마다 축구대회가 열려요. 여기에 네팔 이주민분들도 되게 많이 사시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각 나라의 분들도 되게 많이 사시고 심지어 나이지리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잠깐 한 3년 정도 존재했던 67년부터 70년 3년 동안 존재했던 비아프라 공화국의 망명 정부까지 있어요. 100명 정도의 그런 조직원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이 바로 그 비아프라 공화국의 국기예요. 그 망명 정부가 동두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구성원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완전히 다른 서사로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미군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 지금 완전히 그 공여지를 반환하지 않았지만 그 공여지를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국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그런 발상은 저는 굉장히 뭐 상상력이 결여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 안에는 그 국가를 넘어온 사람들, 초월한 사람들이, 초국경한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의 어떤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여지 반환 이후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축구장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추석 때 축구장 안에는 축구하는 사람도 남자고 구경하는 사람도 남자예요. 다 남자만 있어요. 네팔에 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네팔 노동자들이 60개 정도의 축구팀이 여기 와서 축구 시합을 해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 분들은 그때 자금이 부족해서 참여를 못 하시고 네팔 분들만 60여 개가 축구 시합을 했는데 너무 여성들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떠나온 곳 그러니까 축구장 밖에는 여자들이 있어요. 애들도 있고 다 뭐 음식 만들고 있는 거죠. 추석이라고. 여기서도 이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화딱지가 난다. 이런 얘기를 활동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온 곳의 가부장제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왔을 때 그때 또 나는 어떻게 이분들을 마주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이지리아를 떠나온 비아프라 공화국의 망명 정부 모임도 100명 정도 있는데 다 남성들이라서 아니 청바지 입고 여대생들도 많이 싸웠던데 왜 이렇게 간부들은 여성이 한 명도 없나 이런 복잡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남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남은 숙제를 안고 또 동두천을 산책하고 그러니까 제가 동두천 주민은 아니잖아요. 물론 애착이 가는 동네고 멀지만 자주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왼쪽은 군대 담장이고 오른쪽은 숲이에요. 우거진 숲. 아까 제가 걸었던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 보이세요? 이 건물에는 세 가구밖에 살고 있지 않아요. 텅텅 비어서 상상할 수 없는 스산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미군기지와 숲길을 사이에 끼고 만난 존재들이 있어요.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 보이시죠? 이건 이제 이 개를 왜 이렇게 키우시는지 모르겠는데 1m 목줄로 한 수십 마리를 묶어 두셨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다 사라지고 몇 마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목적으로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동물들도 만나고 이런 새들도 만나고 탐조하면서 또 우리를 마주한 항상 보는 멍뭉이가 있어요. 예. 좀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갔지만 이런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동두천에 이미 살고 있었던 주민이라면 이런 새가 아니겠어요? 애초에 누가 선주민이냐고 따지면 그리고 동두천 자체가 굉장히 이주민들이 만든 지금도 이주민이 구성되어 있지만 실향민들이 많아요. 이 접경지대잖아요. 그래서 이 연천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북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실향민들이 바글바글 이주민이 90%래요.
동두천은.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주민들이 만든 동네였고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주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냐? 동물들이나 뭐 이 나무들이나 이런 애들이 선주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탐조를 하러 갔더니 드론을 만난 거예요.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 기종도 알아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는 이게 사고가 제일 많은 기종이라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미군 기지 위에를 날아다니는 건 고사하고 동두천 시내 한복판 아파트 단지 위에는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뉴욕시티 한복판에서 맨하탄 한복판에서 드론이라고 하지만 이거 경비행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가. 이런 거 띄울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뭐 군사 보호시설이라고 할 때 그 보호의 대상이 누구한테서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 이거는 정말 하늘에 대한 유린? 예, 상공에 대한 유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1호선 지하철 공사하는 곳, 1호선에서 가까운 곳에서 날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예, 그렇다는 것. 지금 드론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동두천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함께 활동하다가, 동두천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거나 이런 게 참 굉장히 상상력을 빈곤하게 만드니까 연구자들이 이렇게 논문 쓰는 건 괜찮은데 우린 그럼 다른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술가들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도 있었고 다양했는데 사진작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SF 소설을 하나 썼어요. 전지적 탄환 시점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들은 얘기들을 이 총알, 어디서 날라와서 땅바닥에 박혀있는 총알이 이렇게 보면서 예, 자기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로 SF를 소설을 썼고 이 청년 지역 잡지를 만들어서 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물 담당이어서 이 동두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대리모 산업 이런 것들을 약간 젠더나 퀴어 관점에서 성종 자본 시스템을 목격하다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벌을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벌 키우는 분들이 공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이상한 그 미군기지 근처에서 벌통을 갖다 놓고 소소하게 이렇게 예, 생계를 꾸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사는 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드론의 소음도 견뎌야 되고 꿀벌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전자파 레이더에도 예민하고 이 벌들이 사실 그렇게 건강한 벌들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서 기사를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김중미 작가님께서 오셔서 나의 동두천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이 책을 다 함께 읽고 동두천에 있는 청년들과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김중미 작가와 함께 그 책에 있는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책에 있는 그런 문장들을 낭독하고 하루 종일 예, 그런 시간을 갖는 정말 다른 각도로 한번 동두천에 대해서 예, 보고 느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정말 너무 훌륭해서 제가 얻어왔어요. 이렇게 동두천 문학기행이라고 이경렬 활동가라고 동두천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노트를 적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잘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제 퀘스천 2개 남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예, 거슬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핫피자 앤 버거라는 2대째 운영하는 큰 햄버거 집인데요. 보산역에 있는 이게 뭡니까?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뭔가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거 좋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불편했어요. 이걸 보고 굉장히 거대했고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불편했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공공예술이라면 그 공은 뭘까? 그 공공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때문에 이런 거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동두천 한복판에서 그것도 굉장히 성매매 직결주로 유명했던 그런 지역의 한복판에서 이런 그림을 걸어놓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 도대체 무엇을 부여할 수 있는지 작가에게 묻고 싶거든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예산을 때려붓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경기문화재단 등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프로젝트의 주체가 예, 누구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공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속상한데 이게 지금 옛날에 이제 집결지구 여기서 성매매 했던 장소예요. 여기 이제 에코 뮤지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동네에 사는 지금은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뭐 이 동네에 살았던 기억에 대해서도 말하고 기록하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근처에 무덤이 하나 있어요. 이름 없는 무덤인데 레이놀즈라는 어떤 미군이 자기가 뭐 사랑했던 순자라는 사람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죽고 난 사람 좀 가만히 내비두면 좋겠는데 이걸 좀 약간 다크 투어처럼 관광 상품화 한 거죠. 그래서 문화재를 만든 거예요. 순자 문화재.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순자들이라는 말로 규정을 합니다. 남성 공무원들이. 심지어 종주천에 있는 청년들마저도 누가 누구를 순자로 규정하고 호명하는지 너무 중요한데요. 순자 문화재 뭐 들어가서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할머니들 바람 부는데 앉혀놓고 청년들 나와서 노래하고 국회의원들 한마디씩 하고 전 도대체 이런 문화재를 왜 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탄생 배경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던데 기지초는 한국 전쟁 후 한국 경제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 문장부터 빨간 줄 쳐야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줄부터 읽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순자 문화재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왜 상상을 합니까? 뭐 플랜카드를 아예 붙여놨어요. 순자와 뭐 미군의 사랑 이야기? 이게 사랑이던 성착취던 그것을 누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순간에 왜 호명하는지, 왜 불러내는지. 저는 그리고 그런 게 제대로 불러내지고 있는지. 저는 그 너무나 그 애도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써서 예, 올릴 예정이고요. 예, 이제 Q&A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두서없이 저의 그냥 저와 함께 이렇게 동두천을 같이 기행한 것처럼 예, 이런 기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공유 제가 마칠게요. 네, 끝났습니다. 너무 너무 정신없죠? 예. 아이고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시간인데.